안녕하세요. 올해 67살 김영순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7평짜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좁은 골목과 낡은 건물들 뿐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희 부부는 4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저축도 좀 있었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는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희 또래 분들이나 자식을 믿고 사시는 분들께 들려드립니다. 저희 아들 경수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키도 적당하고 목소리도 곱고 말도 예쁘게 했죠.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두 손으로 과일 상자를 건네면서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하고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며느리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단정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참 곱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다니 하면서 정말 좋아했죠. 며느리도 저희를 편하게 대해줬고 특히 저를 엄마처럼 따랐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저에게 물어보고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 예뻤습니다. 딸처럼 여기면서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싶었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친정부모라고 생각해라. 저희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신혼집은 따로 마련해 줬는데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와서 어머니, 이거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가까웠습니다. 가끔은 속 얘기도 했고 제 건강 걱정도 해줬죠. 조용히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며느리도 착하고 저희 부부는 건강했죠. 별일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 며느리가 저희 집에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만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저도 사실은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불쌍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 없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서 저희는 허락했죠. 며느리는 집안일도 잘하고 저희를 잘 챙겨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은 쉬세요. 혈압약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었습니다. 가끔 용돈도 주면서 제가 보너스 받았거든요 라고 했죠. 저희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을 멀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를 따라주니까 정말 복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니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활기차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희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죠. 회사에서 독립해서 화장품 유통업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초기 투자금이 3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저희 부부가 모은 돈으로는 좀 부족해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한테는 여유가 좀 있었어요. 퇴직금이랑 적금으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었죠. 돈 걱정은 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며느리가 그동안 저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말했죠.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 부부 명의로는 한도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혹시 보증을 서주실 수 있으신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출을 얼마 받으려고? 5천만 원 정도요. 저희는 좀 망설였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제 주변에도 보증 서서 고생한 사람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절대 두 분께 피해 드리지 않을게요. 결국 보증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절차를 다 준비해 뒀더라고요. 여기에 서명하시면 돼요. 며느리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리곤 눈물까지 흘렸죠. 저희도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의 사업을 도와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며느리는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잘 되고 있어요. 독점 계약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생겼어요. 한 번은 2억, 1억. 그때마다 며느리는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3번 더 돈을 보탰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돈은 왜 계속 필요한 건지. 하지만 저희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2년 넘게 같이 살면서 보니까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거든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돌이켜보면 그때는 며느리를 도와주는 자랑스러운 시부모라고 생각했었습니다. 2024년 10월,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집에 등기우편이 하나 왔죠. 그런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거든요. 그런데 매도인란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남편도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을 언제 팔았다는 거야? 저는 당황해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아버님께서 서명하신 서류 중에 집을 담보로 잡는 서류가 있었어요. 뭐라고? 제가 대출 받을 때 담보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집을 담보로 잡았어요. 그런 중요한 걸 왜 미리 말 안 했어? 죄송해요. 그때 말씀드렸으면 걱정하실까 봐서. 그럼 이 매매 계약서는 뭐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죄송해요.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경매, 우리 집이. 죄송해요. 사실은 집 소유권을 제 명의로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뭐라고? 그럼 우리 집이 지금 네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우리 집을 노린 거야? 아니에요. 정말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옆에 있던 아들이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는지 며느리한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집을 네가 어떻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망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때부터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한테 소리 지르고 저는 울면서 이제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3년 동안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저희 집을 가져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야?
아직 시간이 있어요. 2달 안에 돈을 갚으면 얼마를 갚아야 하는데? 총 4억 2천이요.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4억이 넘는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너는 그 돈 구할 방법이 있어?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다고?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며칠 후 저희 부부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는 이미 소유권 이전이 끝났고 담보 설정도 끝났으니까 되돌리기 어렵다고 했죠. 서명하실 때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그 애가 단순한 보증 서류라고 해서. 서류에는 분명히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었을 텐데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저희를 속였다는 걸. 저는 보증만 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집을 넘기는 서류에 서명한 거였어요. 법무사는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집을 되찾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미 제3자한테 담보로 넘어간 상황이라서요. 집에 와서 저희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 소유권 문제가 터진 이후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이었는데 갑자기 무덤같이 조용해졌죠. 아들은 며느리한테 화를 내면서 이혼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경수야, 너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네 처가 우리 집을 가져갔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저도 속은 거예요. 혜진이가 저한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저한테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우리 집을 돌려줘!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 벌써 한 달이 지났어! 경매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경수 오빠한테 도박 빚이 있어요. 주식이랑 코인 투자했다가 손해봐서 사채에서 돈을 빌렸고 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들이 도박을 했다고?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아들을 불러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강하게 부인했죠. 오빠, 이제 그만해요. 다 말씀드려요. 뭘 그만해. 그런 일 없었어.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 명의로 된 대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경수야, 이게 뭐야? 아들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뭐가 다른 거야? 이건 제가 혜진이 사업 도우려고 빌린 거예요. 아까는 모른다고 했잖아! 그건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그때부터 아들의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알고 있었다고 하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경수야, 네가 며느리랑 같이 꾸민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며느리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버렸죠.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연락도 안 돼요. 며느리는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경매일은 다가오는데 정작 당사자는 사라진 거죠. 그러다가 일주일 후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수 오빠랑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집 문제는
죄송해요. 그게 며느리한테서 받은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로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저희랑 대화를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저희를 배신했다는 걸요. 저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아들은 믿을 수 없고 며느리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나 싶었어요. 결국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죠. 여보, 우리 진짜 나가야 해?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물어봤어요. 짐이라 해봐야 많지도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약봉지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안 했고, 저는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흘러내리다 멈추고 다시 흐르고. 70에 가까운 나이에 집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모아서 산 집이 단숨에 없어진 거였죠. 경매가 마무리되고 아들이 7평짜리 원룸을 구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계시고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며느리를 찾는다고 해도 돈이 생길 리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넘어간 집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었죠.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그냥 너무 착하게 살았던 거야. 저는 계속 자책했어요. 며느리를 너무 믿었다고.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했다고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퇴직금도 며느리 사업 자금으로 다 써버렸고, 적금도 해지했어요. 남은 돈이 정말 얼마 없었죠. 67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다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었죠. 남편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처음이세요? 젊은 사장이 물어봤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야간이 좀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 정도였어요. 기초생활수급비와 합쳐도 빠듯했지만 남편은 묵묵히 새벽 5시까지 일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가장 힘든 건 사람들 시선이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시부모 재산 다 가져갔다더라.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사갈 돈도 없었고 다른 데 가서 살 여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우리 삶인 것처럼 느껴졌죠. 저희는 이제 체념을 했습니다. 화내봤자 내 몸만 아프단 걸 알았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게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저희는 아직도 그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견디고 있습니다. 아들은 1년 반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찾지는 못했지만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해 줬어요. 며느리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거든요. 저희만 속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 속였다고 했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죽을 만큼 미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남아있던 부스러기 같은 미움들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남편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저희처럼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사기당한 분들이 많다고 했죠. 특히 저희 또래 분들이 자식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희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저도 보증만 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집을 넘기는 서류였죠. 두 번째는 서류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혹시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경찰이나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더 해결하기 어려워져요. 마지막으로 마음 약한 게 죄는 아닙니다. 그 마음을 지키려다 다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주세요.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대신 이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른 분들이라도 피해야죠. 요즘은 작은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둘이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햇살 좋은 날 둘이 손을 잡고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작은 행복이죠. 돈이 많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쩌면 이 일이 저희한테는 필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너무 안주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어떤 상황에 계시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순간도 지나가고 다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새로운 시작도 가능합니다. 혹시 저희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했기를 바라며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